공상과학 영화나 전쟁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 필자는 공중전을 하는 장면을 보면 어려서부터 항상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왜 비행기는 로켓보다 빨리 날 수 없는 걸까? 로켓으로 추진되는 미사일보다 빠른 비행기가 있다면 미사일로 격추되지 않고 신나게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었다. 과연 그런 비행기가 있을까?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지난 2007년에 나사는 마하 수 10으로 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항공기를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실험 비행에 성공하였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이후 1931년에 히틀경이 터보제트 엔진을 발명하기 전까지 항공기는 피스톤 엔진을 사용하여 추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터보제트 엔진의 발명과 계속적인 발전에 따라 초음속 비행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대부분 항공기는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터보제트 엔진은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 후 연소한 다음 고온가스를 분출시켜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원리로 움직인다. 이때 배출되는 가스를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엔진으로 들어온 공기 속도를 감속시키는 확산기와 터빈이 함께 연결되어 회전하면서 공기의 압력을 높이는 압축기를 통과한다. 이때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소실로 들어온 공기는 연료와 혼합, 연소하여 열을 발생하며 연소가스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 후 터빈을 통과하는 동안 터빈을 회전시켜 이를 발생시키며 1차적으로 에너지 상태가 낮아진다. 연소가스는 다시 엔진의 노즐을 통과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추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비행 속도는 최대 마하 수 3 정도로 제한된다. 터보 제트 엔진을 이용할 때 비행 속도가 제한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압축기와 터빈이 회전하기 때문이고 번째는 연소실에서 상대적으로 연소가 느리게 진행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 속도가 연소 가능한 속도로 감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행 속도가 빨라질수록 터빈과 압축기의 회전도 빨라지며 회전 속도가 초음속보다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충격파가 발생하고 터빈과 압축기의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따라서 비행 속도가 3 이상인 경우에는 압축기와 터빈이 더 이상 엔진에 필요 없게 되며, 이렇게 압축기와 터빈 없이 작동하는 엔진을 램제트 엔진이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기를 압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엔진의 입구에 충격파가 발생하도록 확산기 입구를 설계하면 충격파에 의해 공기의 압력을 높일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여도 마하 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연소실에서 연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느린 공기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엔진으로 유입된 공기를 가능한 한 매우 낮은 속도로 감속시켜 연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된 에너지의 일부분은 공기 속도를 초음속으로 가속시키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마하 수 5 이상의 비행 속도로 가속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이 적어져 비행 속도가 제한된다. 비행 속도를 마하 수 5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소실에서 초음속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연소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소를 초음속 연소라 하고 램제트에 사용되면 스크램제트 엔진이라 한다. 따라서 스크램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은 연소실에서 초음속 유동을 유지하면서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고 화학 반응이 발생하여 연소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크램제트 엔진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004년 나사는 X-43A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마하 수 9.6의 비행에 성공했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X-43B 엔진을 사용하여 비행 속도가 마하 수 10을 넘는 비행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1954년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지 50여 년 만의 일이다.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은 각각의 임무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추진 시스템은 고체 추진 로켓이며 비행 속도는 마하 수 5 정도가 최대 속도이다. 우주 왕복선이나 델타 로켓 등과 같은 우주 발사체의 비행 속도는 발사 후 가속되어 고도 100km에 성공해서 대략 마하 수 10 정도이다. 따라서 마하 수 10 정도로 비행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극초음속 항공기가 실용화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보다 더 빨리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해질지 모르는 일이다. 앞으로 50여 년 후 미래의 항공기와 미사일은 어떤 종류로 발전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진다.
그때의 미사일은 여전히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날 수 있을지? 한국형 전투기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F410-4G200 엔진을 제안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97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GE 에이비에이션을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결정은 KEFX 체계 개발 주관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선정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KE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유로제트는 EJ200 엔진을 제안했으나 GE 엔진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E의 F410-4G200 엔진은 최대 추력이 21,500파운드에 달하며 길이와 중량은 각각 3.92m, 1,151kg이다. 누적 생산량은 약 1,500대이며 1995년에 초도 비행을 했다. 미군 보잉사의 전투기 FA-18EF, 전자전기 EA-18G, 스웨덴 사회의 전투기 그리펜 EF, 인도 전투기 테자스 등이 이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유로제트의 EJ200은 최대 추력이 19,850파운드이며 누적 생산량은 약 1,200대다. 유럽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엔진이다. 카이는 지난해 8월 한화 테크윈이 참가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같은 해 11월부터 외국 엔진 제조업체들과 협상을 해왔다. 합동협상팀은 GE와 유로제트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이달 10일에서 15일 기술 능력과 비용의 2개 분야를 평가해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기술 능력 분야는 관리, 기술, 국산화의 3개 항목으로 세분됐다. 카이는 앞으로 GE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달 중으로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E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기종이 결정됨에 따라 KE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조직을 확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올해 초 윤리 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는 김조원 카이 사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카이는 연구개발 중심의 수주 경쟁력 강화 및 미래 먹거리 사업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육본부 체제는 유지되며 이중 KEFX 사업본부의 R&D 조직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카이는 개발본부의 2개의 실, KEFX 사업본부의 1개의 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하에 총 38실, 185개 팀이 운영 중에 있다. 카이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KEFX 사업본부의 1개의 실을 추가 신설하고 총 실과 팀 규모 역시 45실, 196개 팀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KEFX 사업본부에 신설된 C는 고정익 C로 민항기 개발실, 고정입 개발실, 무인기실을 통합 관리한다. 민군수 R&D 시너지를 통해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본부들 역시 소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사업본부는 김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사수주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간 협업을 통한 수주 지원과 경영진의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사적 수주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신규 사업 창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사업 지원실을 사업 전략실로 재편한다. 이를 기반으로 현업 중심에서 전사수주위원회 주도로 제안 목표가를 설정, 제안 리더 타임을 줄이고 영업, 제안, 관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마케팅 조직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리본부는 경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전사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계획실의 경영관리 기능을 통합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인재개발실을 신설해 내부 구성원 교육은 물론 항공우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R&D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군수 완제기 중심의 사업을 민항기 기체구조물, 우주, 무인기 등 미래 사업군으로 확대해 성장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이는 이달 내로 신규 임원 선임과 후속 인사 발령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카이는 2030년 매출액 20조 원 이상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이중 민항기 구조물, 우주, 무인기 등 미래 사업에서 10조 원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KEFX 이 전투기를 우리 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KF-X는 개발비 8조 8만억 원을 들여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6년까지 F-16급 이상의 전투기 120대를 양산하는 일정이다. 예정대로 120대 모두 우리 군에 인도되면 약 9조 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총 사업비 17에서 18조에 이르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스펙만 보면 동급 최강 전투기,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만 놓고 보면 KF-X는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당초 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전 장비 등의 성능으로 나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할 경우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라고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비들이 KF-X에 탑재되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X는 핵심 장비인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홍합 전자전 장비 등이 속수반성형으로 가고 있다. KF-X가 전세계 비스텔스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문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30년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된다. 4.5세대인 KF-X로는 공중전력 불균형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해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의 전투기가 활주로 위에 전시돼 있는 모습 사진 뉴스 1. 6세대 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지난 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보면 6세대 전투기들의 성능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6세대 전투기에 급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